인공지능 너무나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전력 소비량이 인공지능 세상이 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생된다라는 거죠.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무려 2028년까지 모든 수주가 지금 완판돼 있다라는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송배전 쪽으로까지 확산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K-뷰티라고 표현되는 셀프 미용 기기들이 해외 시장 쪽으로 좀 앞다퉈서 더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APR 같은 경우 100만 대 판매에 대한 속도 대비해서 200만 대로 넘어오는데 그 기간은 무려 절반 정도의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단순하게 한국에만 머물까요? 그렇지 않겠죠. 많은 투자자께서 이번 증시의 흔들림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2분기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마도 이제 힘들게 지나왔던 1분기를 놓고 판단을 해보면 1월 달에 급락, 올해를 시작하는 것부터 먼저 문매를 좀 두들겨 맞다 보니까 불편한 시각이 있었지만 2월과 3월 달에 특히나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라는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이 실제 실적이라는 숫자와 함께 우상향, 상승 쪽을 좀 가져오면서 분위기가 좋았었죠. 그렇게 1분기를 3월 달을 잘 마무리했는데 4월 첫 거래일 날 개파락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돌발적인 중독 리스크에 대한 우려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불편했던 시각이 하나가 있었죠. 방금 전에 2월과 3월 달에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주었던 반도체와 2차전지가 동반해서 개파락을 나오면서 잘 상승 부분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자체적으로는 지수로 연결해서 잠시 놓고 판단을 해본다고 했을 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동반했지만 이 부분의 일부가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표현이었죠.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변화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지만 이것이 다시금 4월 달에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쪽으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자라는 논리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쪽으로는 4월 3일날 개파락 부분에 지수, 3대 지수와 함께 종목군들, 반도체와 2차전지 모두가 다 개파락으로 인해서 단기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력 테스트와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된 다음에 바로 중독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달러원, 환율에 대한 급등, 그리고 원화의 약세가 되었죠. 그리고 또다시 환율과 함께 유가에 대한 급등, 유가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분명하게 중독 리스크 부분은 돌발적인 악재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참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했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태가 좀 되었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한 번 더 학습 효과가 하나가 있었죠.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과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또다시 중독 리스크가 유가에 대한 부담, 우리 실생활에 지금 물가도 제대로 체감적으로 전혀 잡혀 있지 않는데 또다시 유가에 대한 급등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적인 심리적으로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태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4월 달에 중독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V자 반등으로 강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좀 특징 중에 하나를 놓고 보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대한 변화들이 크게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없었다라는 점.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기관에 대한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밸류업 부분을 굳이 우리가 시장에서 정책적인 변화로 놓고 보면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좀 공격적인 기관 쪽 수급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재였던 부분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종목군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등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모두가 다 좀 쉬어가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삼성 SDI라든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계속 막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4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감적으로는 지수의 위치는 다시 V자 되돌림이 나왔지만 실제 종목군들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좀 답답하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2분기가 진행되고 있는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증시에 대한 악재 요인과 부담 요인이 있을까요?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지금 1분기까지 실적 발표한 내용에
숫자를 기준으로 정확히 본다라면 개선된 사항들은 분명하게 확인되고 계실 겁니다. 즉 재고가 축소되고 있고 재고에 감소되는 부분들이 숫자에 변화를 만들어 주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원자재 값에 연동되어 있는 2차전지 부분의 관련성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4분기 대비해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 놓고 본다면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쉬운 건 하나겠죠. 적자의 규모를 줄인 것까지는 좋지만 과연 이 부분이 흑자 전환까지 언제 빠르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겠고요. 이것은 2차전지에 해당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 재고도 축소를 했고 HBM3 2버전의 5세대 버전 쪽으로 12층 적층에 대한 공격적인 전쟁이 선포가 됐죠. 이 부분까지는 좋으나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과 제가 관가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우리가 가능성과 기대감,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는 맞지만 아직 우리 눈에 직접 공개된 공급 계약 소식이 없는 거죠. 양산 시작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도 현재는 관방 모드가 좀 되어 있고 그리고 기관들도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조금 잃어 있다라고 길 잃은 어린 양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놓고 본다라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저는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 환율 부분인데요. 달러원 부분에서 1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 쪽의 추세가 발생이 되고 난 뒤에 1350원에서 1360원이 고점이 막히는 부분들을 우리가 5월달 남은 기간 동안 확인을 해본다라면 시장은 이제 고점이 좀 열리는 형태로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겠고요. 또한 중동 리스크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이 이제 또다시 면역력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76달러 이하 쪽으로 고점이 막히는 형태의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면 시장은 충분하게 추가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서 분기 실적에서 이제 걱정했던 것들이 그래도 일부분들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하락은 이제 하락을 끝내는 마무리 쪽에 눌림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종목군들의 이제 전쟁이겠죠. 상승 속도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여전히 저는 지금 5월달과 6월달 2분기 기준에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상승의 가속도를 보여주려면 기관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 주어야지만 추가 강한 상승이 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저는 2분기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에 중동 리스크와 정치적인 불확실성에서 고점과 저점의 박스권 상태에서 잘 지지를 했고 저항대에서 좀 오버슈팅 했던 것들을 제자리를 잘 갖다 놓고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과 6월 달 남은 2분기 기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무게를 실어두고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증시는 2021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아마도 한국 증시 하면 누구 딱 하고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의 붐이 발생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증시 하면 삼성전자로만 있는 것처럼 많이들 해석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자동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2차 전지라는 주도 업종이라는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급등과 일본의 급등하고 대비해 놓고 봤을 때 현재 반도체, 완성차 그리고 2차 전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들이 강한 상승을 동반하는 실적의 커플링 현상, 그러니까 실적이 우리 투자 입장에선 가장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 부분이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재고 조정을 했고 생산량을 감소시키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량을 줄이면서 수요량 또는 판매 가격에 대한 안정화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타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 비교했을 때 강한 상승을 좀 가져오지 못했던 시간차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 요인으로 제가 확인을 해본다라면 우리나라의 기관들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기관들은 지금 상품 ETF라든가 ETN 다양한 상품 쪽 판매에만 무지하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의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유동성 공급, LP에 대한 공급량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건 역시도 아마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릿고개, 그러니까 실제 이제는 정말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가는 시장까지 확인해보자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일종의 장바구니처럼 ETF라든가 ETN 상품 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단순하게 수급적인 측면의 불균형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 갔었던 주도 주체가 부재인 가운데 주도 업종 자체가 이제 막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다시 제자리로 가는 그 길목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많이 부진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겠고요. 마무리 쪽으로 한 편을 좀 표현을 해본다면 결국은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이 갈등을 넘어서서 자국주의, 애국주의 형태가 되었죠. 서로 간에 자국에 있는 기업들을 챙기기 바쁘단 말이죠. 정책적인 부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중무역과 대미무역을 놓고 판단해 봤을 때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정부에 대한 정책 관련돼서 각각 나라별로에 대한 보조금의 집중력만 좀 가져오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자율경쟁 쪽으로 좀 기존의 자유무역처럼 확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이 각 나라별로의 정책에 대한 불합리함, 그 부분에 좀 우리나라가 좀 웅크려들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전달해 보게 됩니다. 전력 인프라, 바이오, 반도체 등 여러 섹터가 움직여 주었는데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는 어떤 섹터가 유망하다고 보시고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1분기 실적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들을 확인하는 가운데 2분기에 이 1분기에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연속성이 있느냐라고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2분기를 이꼬르 실적이라는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기관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절실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려면 분명히 실적이라는 숫자가 확대되는 것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쪽으로 전력 인프라를 좀 제시를 좀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속성인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산업 쪽에서 체크를 했을 때 인공지능, 일명 AI라는 표현에 의해서 이 부분의 확산성은 너무나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새로운 산업들을 여는 것들도 보셨을 거고요. 또한 이 부분이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 기반 쪽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국내 기존 강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요. IDC 센터인 데이터 센터 쪽 부분의 확장성들을 공격적으로 지금 설비 증성들을 하고 있죠. 결국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전력 소비량이 그 어느 때보다 단순하게 이상 기후 현상에 의해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라 전력 소비량이 인공지능 세상이 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결과물을 얻는 데 있어서 전력 소모량이 적고 성능은 좋은 것들로 개발을 앞다퉈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놓고 보면 단적인 예로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무려 2028년도까지 모든 수주가 지금 완판돼 있다라는 표현을 좀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주를 2028년도 전력기기 자체가 완전히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이 전력 인프라 부분 쪽에 송배전 쪽으로까지 확산된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물음표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의 산업이 갑자기 멈출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갑자기 멈출 순 없다라는 결론과 답을 내셨다라면 전력 인프라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눌림 매수 포인트들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두 번째는요, 시기적인 요인이 있죠. 5월달 하면 우리가 계절의 요인과 함께 실제 나들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전 세계 나라 기준 쪽에 이 5월달은 아무래도 활동량들이 많고 관광객 수요가 좀 많은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들도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K-뷰티, 제가 왜 이제 K-뷰티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냐면 사실 화장품으로만 우리가 많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이 이제 피부 디바이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미용 디바이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으려면 샵을 간다던가 또는 병의원 쪽으로 가서 관리를 좀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셀프 관리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이 피부 미용 기기
기업들이 생겨난 거죠. 그에 따른 소모성도 발생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한류 열풍과 함께 해외 쪽으로 대해 확산된다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예전에 화장품의 붐이 일었던 한국 화장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서 내 피부에 입힌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요. 지금 K-뷰티라고 표현되는 피부 미용 셀프 관리 기기들이 해외 시장 쪽으로 좀 앞다퉈서 더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피부과라는 기준에서 들어갔었던 장비들이 아니라 셀프 기기들까지 이제 산업성이 확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과 제가 김희선 씨 연예인의 CF로 하면 익숙해져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표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100만 대 판매에 대한 속도 대비해서 200만 대로 넘어오는데 딱 2배수 올라오는데 그 기간은 무려 절반 정도의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한국에만 머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해외 시장 쪽으로에 대한 판매 네트워크로 가동을 시키고 해외 시장 진출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각각 국가들이 확대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화장품보다는 더더욱더 집중해 볼 것은 미용 기기 쪽, 미용 디바이스 기반 쪽 기업으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과 함께 이것이 결국은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이시스 메디칼 또는 원텍, 휴메닉스 같은 우리가 이 피부 미용 쪽 관련돼 있는 장비 업체들, 레이저 장비 쪽이겠죠. 이쪽으로도 확산되는 수주에 대한 실적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리는 증시에 손실만 반복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2분기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차트의 갭자리들을 활용하거나 고점과 저점의 위치들을 판단을 해봤을 때는요. 현재 5월 셋째 주 정도까지는 박스권 상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급속도로 이탈도 제한적이고요. 그렇다고 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것도 앞으로 2주간 정도는 좀 막혀있는 형태의 박스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당일날 또는 단기적인 추세상으로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에 대한 돌파 매수라고 표현을 하죠. 시세를 따라가는 매매겠죠. 이 부분보다는 눌림목 매수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전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부분에 눌림목으로 매수를 했을 때 계속 앞에서 보았던 저항값이 저항이 계속 걸리면서 매물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다시 매도에 대한 포인트.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들어간 비중을 전체를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기준점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비중에 대한 조절. 만약에 내가 20% 비중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절반 비중인 10%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박스권 쪽을 활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 부분의 관점에서는요. 지지와 저항값 기준에서 박스권의 고점이 저항이 계속 반복되면서 막힐 때는 매도 물량을 10%를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눌림목, 지켜야 될 자리들에 대한 지지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지값을 이용해서 다시 매도한 물량을 다시 채우는 이 박스권 매매가 5월 셋째 주 정도까지는 반복을 하시면 좀 더 현재 기준에서는 좀 유리하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전략을 제시해 드려 봅니다. 김훈 대표님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주식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장의 신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저는 4월 달을 보내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종목군들을 들고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월 3일 날의 개파락 부분들 그리고 중동 리스크 부분 쪽에서 발생이 됐던 4월 19일 날 아랫꼬리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고 수급의 변화를 보면서 현재 제가 가장 계좌 기준에서 효율적은 주식 비중 50%, 현금 비중 50%.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방향성이 하락이다, 상승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하락할 만한 요인들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변화의 요인들 놓고 봤을 때요. 또 분기 실적들을 놓고 봤을 때도 하락으로 무게를 실어들 이유가 없고요. 또 상승 쪽으로 무게를 조금씩은 실어줄 수는 있겠지만 상승 쪽으로도 강하게 실어줄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5월 달을 지나가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반도체에서
공급계약건과 함께 본격적인 양상 시작 여부,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일정들을 앞당겼죠. 가장 빠른 것들이 구체적으로 올해 10월에 가동되는 것들이 지금 최소한 8월까지 2달이나 앞당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확인하고 가면 그때가 고점이 좀 열리는, 박스권의 상단이 열리는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분기 실적이 그래도 80% 가까이 좀 확인이 되고 난 뒤에 이 박스권이 탈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반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수급상 기관이 어느 위치에 상관없이 기관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4월달 특히나 2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매수대가 꾸준하게 누적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적으로 종목을 최우선적으로 좀 잡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요, 우리가 조선업종,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K뷰티에 관련되어 있는 미용 의료기기 2차 전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5월과 6월 달에 우리가 확인되었던 2월 막 끝자락에서 3월 초에 확인되었던 내용들이 정말 구체화되는 긍정 호재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때 가서 추격 매수 따라가는 매매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악재 탓에 증시가 흔들릴 때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심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시의 흔들림 속에서 투자 또한 흔들리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 또는 돌발적인 악재 부분을 이제 만약 이번 5월 달을 계속 우리가 지금 주식 비중을 이제 늘려가는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는다고 했을 때요, 보시는 화면이 코스피 기준의 첫 번째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분홍색 선을 하나만 딱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기준점에서 2600포인트의 위치를 놓고 보면 지난 2022년도에 개파락이 발생이 됐던 이후에 한 번을 뚫어내지 못하고 에다가 근접해서 저항대가 걸리고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다가 재차 돌파 도전을 하고 이탈을 하면서 지지력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면 중동 리스크 부분에 대한 또는 돌발적인 악재 리스크들이 발생이 됐을 때 5월 셋째 주를 기준까지 2600포인트에 근접을 해서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장중 부근과 함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공에서도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는 있지만 260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 이탈 부분이 없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켜준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관점이라면 이 부분에서 다시금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라고 표현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동일한 하나의 선을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25주선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5주선인데요. 코스닥 지수의 위치상으로 보면 854포인트거든요. 854포인트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주봉에서 지지와 저항값에 이렇게 매물대 부분에 대한 중간값, 변동폭의 중간값이라는 게 보이실 건데요. 그 기준에 놓고 봤을 때라면 이제 코스피 시장하고 비교해 본다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근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조금 다른 시각이죠. 뭐냐 하면 코스닥 시장은 내려오는 부분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기보다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타는 형태에서 코스닥 종목군들은 이때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시장이 우리가 이제 이 돌발 악재성의 하락을 기준으로만 전달을 좀 드려보면요, 잘 만들어 놓고 주가를요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짝꿍댕이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들도 만들었고요, 또한 상승 재료들도 꾸준하게 나와주면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이런 돌발적으로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발생이 되면 퉁 하고 개파락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만들어줬던 캔들의 모양들이 다 이탈을 하면서 하락 추세인지 아닌지 아리송하거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사전 징후가 있었을까? 지금의 4월 달에 발생됐던 중동 리스크를 놓고 본다면 일단 환율 시장, 달러원 시장 쪽에서 달러 강세 쪽으로, 원화 약세 쪽으로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미리 보여주었느냐. 두 번째, 중동 리스크이다 보니까 유가의 급등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었는지 상품 시장 쪽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예를 들자면 사전 징후를 한번 확인하는데요. 이 사전 징후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돌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상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미사일을 쏜다라는 거죠. 전쟁에 대한 도발성이요. 그러면 사전 징후가 없이 쏟아진 겁니다. 즉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징후조차나 힌트조차 없는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악재로 급락이 발생이 되는 건 바로 시장이 왜곡됐다라는 거죠. 공포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다? 제자리로 금방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의 하락 부분들은 공포를 느끼거나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빠르게 사전 징후가 없이 나온 돌발 악재는 제자리로 빠르게 V자 반등으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할 게 있죠. 이 V자 반등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순간적인 돌발로 인해서 하락이라는 부분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계좌를 통해서. 그러면 V자 반등까지는 좋지만 한번 급하게 내려왔다 올라왔으니까 고점이 막히는 것들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악재의 리스크가 상품 시장,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 또는 채권 시장 쪽으로에 대한 위험성들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진의 여진처럼 확산이 된다라면 반드시 그 되돌림 상승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 그거를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시장이요, 제가 부자들의 공부방에서 김훈 대표로서 차티스트 기준으로 매매를 전달을 드릴 때도요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오버슈팅,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의 호재성을 가졌지만 그 호재성의 연속성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급등 또는 언더슈팅, 돌발적인 악재의 발생이 돼서 급락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시장이 자기가 가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급등과 급락을 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표현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급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성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라면 급등 상승은 매도에 비중을 줄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급락에 대한 포인트는 매수를 안 하셔도 됩니다. V자가 올라올 때 비중을 줄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내 보유 물량을 그대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만 판단을 하시고 생각을 해주면서 투자에 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